이 말을 하면 욕부터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겠습니다. 70살에 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버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금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철입니다. 1955년생, 올해 70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안 된 시절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셨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남의 논에서, 남의 밭에서 하루 품값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다니셨습니다. 감자 캐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산비탈을 올랐고 고추 따는 날이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저녁까지 일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장담할 수 없던 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희철아, 너 공부 잘하는데 중학교는 가야지. 그 말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해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는 어머니가 남의 집안일을 더 다니셔서 마련하셨습니다. 책값은 제가 신문 배달을 해서 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우유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남의 논밭에서 품을 파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월급쟁이로 평생 살면 결국 부모님처럼 남의 것에 기대어 사는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한 게 경제 공부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신문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식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금리가 뭔지, 환율이 뭔지, 신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았습니다. 경제용어 사전을 한 권 사서 책상 옆에 두고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찾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기사는 3번씩 읽었습니다. 한 번 읽어서 모르면 2번, 2번 읽어서 모르면 3번.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경제 서적을 빌려 읽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책은 비쌌습니다. 월급쟁이가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부자들의 자서전, 경제학 입문서, 투자 관련 책,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공부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술 먹고 노는 시간에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뭐하냐? 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했습니다. 30대가 됐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 남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업을 해보자. 지난 10년 동안 공부한 것을 써먹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그냥 월급 받고 살아라. 사업은 위험해. 잘못됐다간 빚만 남는다. 가족도 있는데 무슨 모험이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가족이 힘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한 경제 지식, 시장을 보는 눈, 기회를 잡는 타이밍.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살면 평생 월급쟁이로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전화 한 대 놓고 시작했습니다. 자본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서 겨우 시작했습니다.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직원을 뽑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사업이 안정됐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회사가 제법 커졌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순간 사업도 끝난다는 것을요. 시대가 바뀌면 배워야 할 것도 바뀌었습니다. 40대가 됐을 때 컴퓨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가니 저보다 어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강사도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배웠습니다. 키보드 치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50대가 됐을 때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홈페이지가 뭔지, 이메일이 뭔지.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됐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화만 되면 되지 뭐.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앱이 뭔지, SNS가 뭔지, 모바일 결제가 뭔지. 손가락이 굵어서 화면을 잘못 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순간 사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인터넷을 쓰는데 제가 인터넷을 모르면 고객을 잃습니다.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모르면 시장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사업이 7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사업이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100억은 복권에 당첨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돈도 아닙니다. 매일 밤 경제신문을 읽으며 만든 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며 만든 돈입니다. 시장을 읽고 기회를 잡고 때로는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서 만든 돈입니다. 50년의 땀이 담긴 돈입니다. 세금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다 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수억 원씩 냈습니다. 세무조사도 받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모든 장부가 투명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정당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 나라 교육 시스템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제가 이제는 세금으로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연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 받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국가에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암도 없고 큰 질환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70이시니까 이제는 쉬엄쉬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구나. 70살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정리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세무사가 제 자산 내역을 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속세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0%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대주주이시고 경영권도 갖고 계시니까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60%.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만든 자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100억이면 60억입니다. 현금으로 60억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무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자산 중에 회사 지분이 큽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60억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결국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회사 지분을 판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회사, 직원 100명이 일하는 회사, 제 이름이 새겨진 회사. 그 회사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잃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속세를 내려면 지분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하니까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 자체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키려고 평생 바친 회사를 지키려면 팔아야 한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회사를 팔아야 한다니. 회사를 지키려면 회사를 버려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100억, 60%, 60억, 회사 지분 매각, 경영권 상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저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다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을 일했는데 정작 이 문제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도망치는 거 아니야? 세금 내기 싫어서 날아버리는 거 아니야?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는 건가?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남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가 70년을 산 곳이 서울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30년을 다닌 주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 병력을, 제 몸을, 제 습관을 다 아십니다. 해외로 나가면 그 선생님을 못 만납니다. 새로운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제 집이 여기 있습니다. 30년을 산 아파트입니다. 어느 시간에 해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압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을 압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얼굴을 압니다. 1층 경비실 아저씨와 인사를 나눕니다. 단골 슈퍼가 있습니다.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이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제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술도 한잔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기억나냐?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그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납니다. 말도 통합니다. 한국말을 합니다. 뉴스를 봐도 이해가 됩니다. 신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봐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언어가 장벽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와 업무 영어는 다릅니다. 70살에 외국어로 생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 맞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김치찌개가 좋고 된장찌개가 좋고 불고기가 좋습니다. 해외에도 한식당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맛이 다릅니다. 집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닙니다. 김치도 다르고 밥맛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질 걸 알면서도 떠나는 선택이라는 것을. 70살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도망이라면 훨씬 젊었을 때 갔을 겁니다. 40대에, 50대에 갔을 겁니다. 그때는 적응도 쉽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70살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시작할 나이가 아닙니다. 정리할 나이입니다. 편하게 살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야 한다는 건 그만큼 남을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공학 박사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웠습니다. 품팔이하던 할아버지의 손자가 MIT 박사가 됐습니다. 경제신문 배달하던 아버지의 아들이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MIT 박사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원할 거고, 연구소에서도 원할 거고, 기업에서도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대학 교수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MIT 박사학위,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해외 연구 경력,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자리가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는 이미 정해진 사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 누구 밑에서 박사 받은 사람, 어느 라인 사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기업도 알아봤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 지원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그런데 받은 제안이 이상했습니다. 대리급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MIT 박사인데 대리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박사 학위는 인정이 안 되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학위보다는 경력을 봅니다. 국내 경력이 없으시니까 신입으로 봐야죠. 그리고 급여도 호봉제입니다. 호봉제. 연차로 월급이 정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데 걸린 시간, 해외에서 연구한 시간, 논문 쓴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입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박사가 뭐 대수냐는 태도였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했다고 특별 대우 받을 것 같냐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연구를 투자로 보지 않아요. 연구는 사치 취급이에요. 당장 돈이 되는 걸 해야 해요. 장기 프로젝트는 승인이 안 나요. 실패하면 책임 추궁당해요. 미국에서는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해줬는데 여긴 실패하면 끝이에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자리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자리를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자리 자체가 없어요. 아니, 자리는 있는데 저한테 주어질 자리가 아니에요. 결국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합니다. 연봉 5억 받습니다. 존중받으며 일합니다. 연구 주제를 스스로 정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한국을 떠난 게 아닙니다. 정착할 수 없는 구조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아들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상속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매일 밤 경제 공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살았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나는 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투기꾼이라고 불렸습니다. 기득권이라고 불렸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자는 항상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투기꾼이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 착취자였습니다. 세금을 내도 당연한 거였고 안 내면 탈세범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적 없습니다. 누군가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 밀린 적도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낸 적도 없습니다. 누구 위에 올라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자는 나쁜 놈이라는 공식이 사회에 박혔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하고 뇌물을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땀 흘려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고 법 지키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걸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었습니다. 부자는 무조건 의심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자랑이 아니라 방어가 되는 순간 마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세금 제대로 냈습니다. 탈세한 적 없습니다. 장부 다 떳떳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변명이 됐습니다. 떳떳함이 아니라 방어가 됐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아니구나. 여기서 인정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취급받는구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자들 변명이냐? 힘들면 서민들은 얼마나 힘든데.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부자가 어려워서 떠난다는 말, 서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죠. 한 달 연금 200만 원으로 사는 분들이 보면 100억 갖고 뭐가 힘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합니다. 숫자를 보면 바로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3%를 부담합니다. 100명 중 1명이 전체 세금의 거의 절반을 냅니다. 법인세까지 합치면 국가 세수의 절반 이상을 상위 1%가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받는 연금, 복지 혜택, 공공 서비스의 절반은 부자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2,400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자산가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 부자 이민 규모는 세계 4위입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최상위권입니다. 2,400명.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세금을 5억이라고 계산하면 1년에 1조 2천억 세수가 사라진 겁니다. 1년입니다. 1년에 1조 2천억입니다.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면 6조입니다. 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명 1년치 예산입니다. 부자 2,400명이 5년 동안 떠나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 200만 명이 1년치 연금을 못 받는 겁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더 실감납니다. 하루 평균 6.5명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민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이동입니다. 왜 떠날까요? 감정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끝났을 때 움직입니다. 상속세 60%. 회사를 지키려면 회사를 팔아야 하는 구조. 정직하게 일해도 범죄자 취급받는 사회. 자녀들이 정착할 수 없는 시스템. 이 모든 걸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떠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공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연금,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부자들의 세금과 젊은 사람들의 노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도 떠나면 누가 그 돈을 만들까요? 출산율 0.7입니다.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세금 부담은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 소수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면 떠납니다. 실제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6.5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연금은 줄어듭니다. 복지는 축소됩니다. 이게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좋든 싫든 이게 구조입니다. 부자를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누가 그 빈자리를 메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연금은 부자들의 세금과 젊은이들의 노동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70살에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산 곳입니다. 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추억도, 사람들도, 익숙한 것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였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면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소파에서 책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방에 누우면 아내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집을 구경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방을 열어보고 베란다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누군가는 그냥 평수와 가격으로만 봤습니다. 회사 지분도 정리했습니다. 이게 더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키운 회사였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해서 직원 100명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1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됩니다. 다만 경영진이 바뀔 겁니다. 제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길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보장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임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뒤돌아봤습니다. 50년을 다닌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싱가포르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상속세가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아들이 60%를 세금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자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가 예측 가능합니다. 법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합법인 것이 내일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을 죄로 보지 않는 환경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싱가포르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산을 제가 50년 동안 일해서 만든 것을 죄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나쁜 나라라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가 좋은 나라라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구조가 다를 뿐입니다. 한국은 상속세가 60%이고 싱가포르는 0%입니다. 한국은 부자를 의심하고 싱가포르는 부자를 환영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서울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30대 때 처음 사업 계약을 따낸 날 한강 다리를 건너며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차 안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기뻤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40대 때 아내와 데이트했던 곳입니다.
사업이 바빠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마다 남산에 갔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여보,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삶이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50대 때 회사가 위기를 겪었을 때 혼자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나왔습니다. 텅 빈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아니면 다시 해볼까? 결국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 광화문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짐을 붙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구역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공항이다. 곧 출발한다. 아들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싱가포르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작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작아졌습니다. 70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떠나지만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뤘습니다. 제 모든 것이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제가 50년 동안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부자들 걱정은 무슨, 우리는 한 달 연금 200만 원으로 겨우 사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좋아하시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좋든 싫든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세대로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은 권리이기 전에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받는 그 돈,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마법처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의 세금과 젊은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세대는 연금을 권리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일했으니까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권리만큼 중요한 게 구조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만드는지, 그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부자들이 하루에 6.5명씩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연금을 만들까요? 누가 그 시스템을 지탱할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자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부자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한 사람까지 범죄자 취급한다면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밤마다 공부하고 시대를 읽으려 노력하고 실패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서 만든 사람들, 세금 제대로 내고 법 지키며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받을 수 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떠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남아있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부자 한 명이 1년에 5억씩 세금을 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그 5억은 누가 메웁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메웁니다. 세금이 올라갑니다. 복지가 줄어듭니다. 연금이 깎입니다. 이게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부자를 좋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식, 손주 세대의 선택을 도덕으로 재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쉽게 말합니다.
근성이 없다. 편한 것만 찾는다. 고생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게을러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MIT 박사가 대리급 대우를 받는 나라. 해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 연구를 사치로 보는 나라. 능력보다 라인이 중요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구조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도덕으로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더 멀리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났지만 이 나라를 버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오래 가길 바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를 무조건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그 부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구조. 그게 전부입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게 무너지면 연금도 복지도 결국은 버틸 수 없습니다. 제가 70살에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노후는 당연한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여 위에 서 있다. 부자들의 세금, 젊은 사람들의 노동, 다음 세대의 희생. 그 위에 우리 노후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조라는 것을,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무조건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책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노후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숫자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